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라는 말.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따라오잖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리라는 것도 연차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입사 1, 2년 차이는 뭐든 배우고 자잘한 업무부터 하나하나 다 맞잖아요. 하지만 5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젠 인정을 받고 작은 일 대신 더 중요한 일에만 투입되죠. 잡다한 건 후배들이 하고 큰 그림만 그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며느리나 아내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 5년 차면 이제 이런 일은 안 시켜도 되겠다. 10년 차면 이 정도는 빼줘야지. 15년 차면 이제는 대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선이 딱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더 깊숙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법이죠. 왜냐하면 며느리라는 자리는 퇴사도 휴직도 연차도 없으니까요. 결혼 10년이 훌쩍 넘었을 때 저는 결국 환호성을 부르며 이혼을 했습니다. 웃기죠? 이혼을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그 말이.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젠 좀 쉬어라 라며 어느 정도 대우라도 해줬다면 전 아마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혼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제 이야기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다소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부모님을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처음엔 그 모습마저도 꽤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오빠 때문이었죠. 우리 오빠는 한마디로 집안의 골칫덩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쳐갔던 그 버릇이 결혼하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결혼했으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모님 등골을 휘게 하는 모습만 보여줬죠. 그런 오빠를 보고 자란 저였기에 자기 삶에 충실하고 부모님께 책임감 있게 다가서는 남편이 눈에 더 어른스럽고 더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사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딱 그대로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이 전통적인 그림을 1도 벗어나지 않길 바랐죠. 처음엔 직장을 바로 그만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커리어를 한순간에 놓는 게 너무 아까워서 버텼죠. 그러다 임신을 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타이밍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결국 재취업은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내일 일하는 건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시간은 그렇게 쏜살같이 흘렀고 10년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님 챙기고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불평, 불만 없이 살았던 게 오히려 화근이었나 봐요.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시부모님도 당연히 연세가 드셨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만큼 보살핌이 더 필요해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결혼 후 거의 합가나 다름없게 살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시댁과 정말 가깝거든요. 차로 15분? 아니, 급하면 뛰어도 갈 수 있는 거리. 얘야, 급히 와야겠다. 한마디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죠.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만삭에 몸일 때도 그걸 빼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한껏 나온 상태로 부엌에 서서 반찬 만들고 부치고 국 끓이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남편도 워낙 효심이 깊었으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니까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들어오더니 아들이 변했네.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들 다 버렸어. 그 말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잘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도 얘는 불평을 안 해, 얘는 더 해도 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미정아, 우리 합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합가? 시댁과는 거리는 이미 가깝고 저는 거의 매일 건너가 있었고 사실상 반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굳이 합가? 저는 이미 시댁 살림을 책임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한 지붕 아래서 숨 쉴 틈 없이 살라는 거였죠. 그 말이 주는 무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합가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황을 봐라.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합가한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그랬어요.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가서 밥 챙기고 청소하고 장도 받아드리고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돌아오면 제 몸이 반쪽이 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근데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니까 더 합가하자고 하는 거야. 자기가 못하면 합가하자고 하겠어? 우리 부모님도 불편해 하실 텐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했더니 그래서 더 합가를? 게다가 덧붙이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원래는 합가를 조금 더 미루려고 했대요. 아직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 때문에 병원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서 꽤 오래 병원에 계셨죠. 그런데 원래도 변비가 심하신 분인데 병원에만 누워 있으니 상황이 더 심해진 거예요. 먹는 건 먹는데 변이 안 나오니까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죠. 약을 처방받아도 효과가 없고 며칠씩 앓으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직접 주변을 마사지해 드렸어요. 변이 잘 나오게끔 도와드렸죠. 솔직히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냥 며느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싶어서 했어요. 제 그 행동에 이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면 이제 다 맡겨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합치자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제 모든 노력이 합가해도 된다는 면허증으로 변해버린 기분이었어요. 내가 도와드린 건 잠깐의 효심이었는데 그걸 당연한 평생 서비스로 받아들인 거죠. 난 합가는 아닌 것 같아. 지금 합가나 다름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불편할 것 같아. 뭐라고? 당신 우리 부모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동안 가식이었어? 그걸 가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했지? 그리고 진심이었지. 그런데 여보, 우리 애들도 있고 학가는 좀 그래.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내가 계속 봐드리면 되잖아. 어? 그렇게 하자. 허, 실망스럽네. 그동안 당신 진심 아니었구나. 난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싫다고? 진심이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여보, 그 누가 어떤 며느리가 합가를 반길까? 아무리 그래도 씨 부모님이야. 난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고. 당신 몰랐어? 나 외동아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부모님 모실 거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안 모신다 하면 평생 안 모시겠다라는 거네? 왜 이렇게 사람을 몰기만 해? 왜 이렇게 내게 바라는 것이 많냐고. 당신 정말 왜 그래? 내가 못하니?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해? 나 최선 다하고 있어. 그런데 이젠 합가? 아, 정말 왜 그러니? 아, 그럼 나는 못하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못하냐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너랑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씨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건 그건 며느리로서 직무유기야. 야, 나도 가장 노릇하기 싫어. 네가 우리 부모님 모시기 싫다 하면 나도 가장 노릇하기 싫다고. 뭐? 여보,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왜? 부모는 하나야.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그런데 너나 애들은? 뭐? 야, 그럼 이혼해. 난 이렇게 가식적인 인간하고는 못 살아. 믿고 있는 부모님을 네가 이렇게 배신을 해? 야, 너 진짜 웃긴다. 어? 그동안 속이고 살았던 거냐? 야, 나도 가장 노릇하기 싫다고. 네가 내 부모 싫으면 나도 너 싫다고.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나도 가장 노릇 안 해. 한마디로 저를 협박한 거였죠. 저렇게 말하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으니 그 노여움 좀 거둬주세요. 라고 말하길 바랐겠죠. 그런데 들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저나 아이들은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요. 저는 바로 행동했어요. 망설임도 없이 옷 몇 벌만 챙겨놓고 아이들 손을 잡아 친정으로 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오자 더 세게 으름장을 놓더군요. 좋아, 그럼 이혼하자. 그런데 그 말이요. 제 말에는 협박이 아니라 해방처럼 들렸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내 가족을 버리려 하는구나. 이 사람이 가장이라는 자리를 무기 삼아 협박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놓자. 결국 우리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남편은 홧김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합가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알았거든요. 이건 끝도 없겠구나. 그리고 정말 끝냈죠. 이혼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죠. 저보다 남편 쪽에서 훨씬 서둘렀거든요. 이혼 후 세상은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됐고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죠. 오랜 시간 일을 관두고 집안일에만 매달렸지만 이혼 후에 불쌍히 여긴 지인들이 손을 내밀어줬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일해야지. 이혼이 뭐 흠이야?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지. 그 말에 힘을 얻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이나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정도로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특유의 억센 억양은 그대로였죠. 정말 이혼까지 했어야 했니?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나는 남인데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끝난 관계인데 이런 전화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 저기요, 이혼 제가 먼저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드님이 저희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그런 아드님 둬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속으론 비꼬는 마음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보다 훨씬 황당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다 늙어서 두 남자 밥 해내느라 힘들어 죽겠단 말이다. 이 나이에 내가 부엌대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가 안 해도 돼. 대신 다시 재결합해. 아들 다시 데려가라. 왜 나한테 반품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혼 도장까지 꽝 찍고 각자 갈 길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늙어서 힘들다며 다시 데려가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결합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부모님 생각하는 만큼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지가 않은가 보네요. 힘드시다고요? 근데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 사는 동안 그동안 쉬셨잖아요. 두 손 두 발 편하게. 그동안 쉰 만큼 일한다 셈 치세요? 아니 뭐 또 일하는 여자 데리고 올 수도 있죠. 아드님이. 다 늙어서 이혼하면 누가 왜 그렇게 하겠니? 아 몰라. 너 빨리 재결합해. 나 아주 그냥 불편해 죽겠다. 그리고 아들놈도 지금 엄청 후회하더라. 홧김에 그랬대. 너랑 이혼할 생각 없었는데 네가 물러서질 않으니까 어느새 도장 찍은 거래. 니들 이혼할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제 아이들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아이나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이 귀찮아서 남한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저 이번에 처음으로 고맙다라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홧김이든 진심이든 우리는 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 받을 이유 없어요. 이제 저는 당신 며느리 아니거든요. 남이거든요. 그러니 자중해 주실래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아직도 그 당연함이 묻어 있었죠. 다시 합치자. 합간 없다고 약속할게. 애들한테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걸 이제 알았어?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한 걸? 그런데 그 손을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참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자리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충분히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게다가 당신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이미 말했잖아. 니들 아빠는 니들이 아니라 이 할머니라 할아버지를 선택해서 이혼을 하는 거다.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했으면서 아이들한테 이미 상처 줬는데 또다시 상처를 주려고 해?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덧붙였죠. 고마워. 나 진짜 당신한테 진심 처음으로 고마워. 이혼해줘서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줘서. 그 말에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고 저는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난 나대로 열심히 살 거야. 너 또한 열심히 살아. 그게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 아니겠어? 그리고 사적인 통화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 후로 남편에게서 따로 사적인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제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또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가 더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문득 생각해요. 만약 나를 인정해주고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더 바라기 시작한다는 것. 그 욕심이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에게는 더 바라서 잃어버린 관계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